바다가 아주 운치 있습니다. 아, 아름답네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좀 바다와 관련된 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 예. 물 얘기를.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제가 물을 한번 쏟아볼게요. 또 이게 그래서 이제 H2O. H2O, H2O. H2O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산소고 이게 수소예요. 물이 이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네.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언제나 물을 이렇게 서로 모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당겨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잘 뭉쳐요. 물은 점성이 되게 큰 그런 물질 중에 하나라서 네. 식물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게 엉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잎사귀에서 이제 물이 밖으로 증산작용으로 나가면은 줄줄이 붙어 있는 물이 모세관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 수관을 타고 올라가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펌프 없이도 물을 계속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물의 특성들이 우리 인간과 같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생명으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 온도에서 이 정도의 가벼운 분자가 액체로 있는 거는 거의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정말 특별한 종류의 잘 엉겨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물과 관련된 이제 범죄가 있어서 오늘 물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낙동강 이제 페놀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공업단지 내 전자에서 발암물질 페놀이 영남 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대거 유출됐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입 사건은 그동안 수돗물을 믿고 마셔온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1991년 3월 14일이에요. 네. 3월 14일 당시 구미에 있었던 전자인데요. 구미 아. 공단에 있었던 전자에서 그 페놀을 넣어둔 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무려 한 8시간 동안 페놀이 유출이 돼요. 페놀이. 그래서 그 페놀이 유출이 돼서 그것이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3월 16일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다사 취수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날 밤부터 일요일까지 대구 시내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이제 오전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일단 그 일요일 날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일단 급하니까 거기다가 그 소독제를 막 덮어버려요. 보통 소독할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염소인데 염소를 평소보다 10배의 양을 막 갖다 부어요. 근데 제가 곧 얘기하겠지만 페놀에다가 염소를 넣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페놀과 염소가 결합하면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고 특히나 냄새가 몇백 배 더 악취가 나요. 페놀은 거의 독극물에 가깝잖아요. 그 독극물이죠 사실. 독극물이죠. 콩물. 그 사실 이제 페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페놀 좀 생소하긴 한데. 아니죠. 페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페놀이에요. 아까는 여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프로포폴이고요. 네. 산소와 수소인데 OH. 여기 그렇죠. 여긴 탄소고 수소, 산소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구조물이죠. 네. 근데 이 페놀은 사실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독으로서 이게 그 악명을 떨치게 되냐면은 나치 독일. 나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나치 독일 사실 그 나치즘의 핵심이 우생학, 우월주의잖아요. 인종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그 독일 안에서도 나쁜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을 솎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학살하는 학살이죠. 정책이 그 작전이 바로 T4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사용한 게 페놀이에요. 그래서 페놀이 이제 방류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염소를 뿌리면 염소가 여기 붙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클로로 이제 페놀이라 그러는데
클로로페놀은 더 독성이 더 강하고 이건 보통 소독제나 소독약, 뭐 제초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시면 그 세제에 써 있어요. 아, 네, 클로로페놀이 네, 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페놀이 왔는데 거기 염소를 더 투입해서 보낸 거죠. 가정으로. 이게 간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대구 시내 수돗물 압수의 사태는 230만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듣기 어려운 불신감을 심어주면서 가게의 생수가 동인하고 골짜기마다 물을 때리는 사람들로 메워지고 있는가 하면 배앓이나 두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음식점이나 다방, 각종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는 냄새로 못쓰게 된 상품을 무더기로 버려 손해 대상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페놀 사건 같은 경우 그걸 소재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영화 아시나요? 아니, 저는 어떤 처음 영화죠? 들어봤어요. 이게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네. 삼진그룹 그게 그 네. 얘기구나. 아, 영어 맞다. 토익반이라고. 맞아요. 예. 아, 코미디 영화 아니에요? 아, 제목만 알아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영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좀 승진을 해볼까 하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그 회사에 페놀 방류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말단 직원들인데, 근데 그들이 결국은 그 이 회사를 고발하고 이 문제 해결하게 되죠. 근데 실제 이 영화는 모티브를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 그 진행과는 상당히 다르게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석한 좀 대로 후련함을 주는 영화긴 한데 네, 굴러가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준 파급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랄까?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돗물을 그냥 먹었지 생수란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수돗물을 끓여 먹었죠. 그렇죠. 그냥 그때는 물을 생수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물 같은 거를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제 오히려 법으로 제재를 해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공이 김선달처럼. 그럼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낙동강 페놀 사건이 터지자 이제 물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기회로 사람들이 우리도 물을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생수를 팔게 해달라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수를 못 팔게 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요. 이 행복 추구권에 맞아요. 예.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4년 3월 8일자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네. 생수 시장이 열렸네요. 열린 거죠. 합법적으로 된 것이고요. 페놀 사건이 우리의 이 물을 마시는 어떤 그 문화랄까? 이걸 완전히 이제 바꿔놨던 거죠. 우리나라의 물 수질은 다른 나라 어디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네, 좋은 물이라고. 예, 그런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시질 않는데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 그 재앙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거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네. 다음에 제대로 처리도 안 된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온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온산병이요. 온산병. 온산병. 저도 처음 들어보는. 온산. 그렇죠. 1974년에 그 아마 저희는 아는 이야기인데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했던 거죠. 그 3차의 핵심은 중화공업 육성이었고요. 그래서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 같은 게 만들어질 때예요. 온산에도 단지가 만들어져요. 울주군 온산인데요. 공장에 들어선 건 75년 정도부터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요. 네. 78년부터 아프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무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85년이에요. 아, 야, 한참 늦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단지에서 나온 아마 독성 물질일 텐데 그것이 아마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거고 주로 바다에 있는 양식장이나 거기서 일하는 해녀나 일하시는 그 어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네. 몸이 아프다고. 당시 이제 일본의 이타이병을 조사하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조사하고 일본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픈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한국형 이타이 끔찍하네요, 진짜. 모르니까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水俣はもう極めてこう中枢神経を中心にだから水俣病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ね。 한 대학병원에서 혈중 카드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온산병 환자들은 병원 직원보다 무려 9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당시 카드뮴 함유량이 높았던 온산공단 주민들이 온산병에 걸렸고 오늘까지 각종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1985년 1월 한국일보에서 그 온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하거든요. 그러자 환경처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건 공해와 상관이 없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10일 동안 역학조사를 해요. 그리고서 아니나 다를까 10일 후에 다시 공해병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985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주민 3만 7천 명을 이주시켜요. 당시 세금 무려 1,200억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은폐네요. 2주만 하고 은폐가 된 시키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시게 놔뒀다가는 더 아파질 테니 2주로 마무리한 거네요. 2주 시킴으로써. 여전히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사실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말요? 물질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고 잘 몰라요. 지금도. 동네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지.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추적할 길도 없고. 그래서 왜 도대체 그렇게 됐을까? 물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물론 정확히 모르지만 85년 지금 10월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주시키고 하는 것이 86년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치러지고요. 88년 올림픽의 전초 그런 행사였죠. 아마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강제 이주시키고 막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런 공해병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낙동강 패널 사건이 91년이라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업들이 마구 이런 것들을 방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묻어뒀던 것이 뒤에 터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사건이죠. 비가 오거나 특히 폭우가 내리거나 그러면은 다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 이제 부도덕한 그 공장에서는 폐수를 그 물에 흘려서 보내는 몇 년 전에도 한번 있지 않았나요? 이야기들이 잊을만 하면 언제나 나오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 나오죠. 김천시 어모면의 산업단지 내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페놀 수지 2톤이 누출됐습니다. 봉화군 낙동강 상류 지천에서 며칠째 정체불명의 오염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재련 공장에서 맹독성 페놀이 포함된 유독물질이 다량 유출돼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지금 물고기가 살 수 없는 6등급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 예. 이런 감시 체제는, 감시하는 눈은 저희가 좀 부릅뜨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폐수나 이제 오염물질 방수에 대해서는 경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사경에서도 상당히 그 많은 실적들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픈 얘기죠. 실적을 올린다는 거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분들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기회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책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다 이만큼 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정말 뭐랄까 단속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막 답답해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사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그 환경에 대한 이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그냥 지저분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각 가정에서도 쓰레기 버리는 문제를 누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집에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분리수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꼼꼼하게 지키기보다는 귀찮으니까 그런 종류의 문제일 수 있어요. 기업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이걸 마시고 어떤 아이가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지, 당장은 일으키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방류되는 걸 보거나 그러면은 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하고 다음에 저희가 온산병 같은 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큰 사건인 페놀 사건이 터진 걸 보면서 그
모든 이런 문제들은 제때 다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하려는 저의 이야기는 산업재해 이야기인데 예, 사실 이제 한국에서 직업병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고 산업재해의 경각심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 자체가 어떤 일하던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수은 옹독의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노동자가 17살인데 이 사망한 노동자 이름은 문송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온도계 제조회사인 협성계공종업원 문송면 군이 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은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15살 문송면 군이 입원 115일 만인 오늘 새벽에 숨졌습니다. 문송면 군이 이제 충청남도 출신이에요. 그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내가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을 넣는 일을 했어요. 그 중금속. 예. 김상욱 교수님 되게 잘 아시겠지만 수은이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위험한 수은을 직접 17세 소년이 온도계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송면 군이 밤에 잠을 기숙사에서 자기가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자요. 그냥 그 공장에서 자요. 낮에는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 넣고 그 맹독성 물질 넣고 밤에는 거기서 자는 거예요.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 열이 나고 머리, 허리, 다리 다 아프고 잠 못 자고 가족이 이제 난리가 났죠. 아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병원을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급성 수은 중독에 걸렸어요. 한 달이요? 한 달 만에. 가족이 이제 이거 산업재해다 그러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하죠.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3번을 거절을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해요. 네. 회사가 도와주느냐? 그럴 리가 없죠. 산재 요양 신청서를 가족이 내는데 회사가 사인을 안 해줍니다. 문송면 씨 어머니를 찾아가서 막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면서 막 험한 말을 하고 의사한테는 뭐 이게 수은 중독이라는 증거를 내라 뭐 이러면서 떼를 쓰고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이거를 비롯해서 이제 신문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게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병원 간 지 사흘 만에 숨집니다. 아이고. 문송면 군 큰 형이 그러면서 한탄을 한 게 당시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내 동생의 죽음은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이 빚은 타살이다. 당시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 문송면 군 영결식을 그 영등포구에 있는 공장 앞에서 합니다. 다짐을 해요. 다시는 어린 소년이 산업재해로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어린이와 임신부 등 1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의 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특발성 간질성 폐렴으로 47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약품이에요. 가습기라는 게 이제 물이 있는 거라 금방 저희가 세균에 감염되기가 쉬워서 원래는 자주 닦아야 되는데 이거를 가습기 물에 타면 닦지 않아도 세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독 효과가 있을 거야. 그렇죠. 사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혹하는 이야기고 옛날에 그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방에 그 많이 썼대요. 관리가 깔끔하게 되니까. 썼던 것 같아. 저도 썼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멍청이야 나도. 그러니까 살균제인데 여기에 들어간 약품들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정화조를 닦는 데 쓰이는 약품이에요. 락스 이런 거. 약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이 가습기에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직 굉장히 종류도 한 뭐 수십 가지가 되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에서 만들어졌던 거였죠. 그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건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94년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죠. 처음에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주로 이제 유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2006년쯤에 이제 그 아산병원의 한 의사분이 아이들이 자꾸 죽는데 폐가 이게 섬유화된다 그랬어요. 폐가 굳어서 죽어요. 세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유전도 없고 뭐 요인을 몰라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이제 죽으니까 그 자기가 아는 소아과 의사들한테 메일을 쫙 뿌렸대요. 50개를. 혹시 이런 증세가 있냐? 나만 보는 건가? 여기만 생기는 건가? 정말 놀라운 일은 수많은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로 봄에 많이 죽고 여름 되면 다 사라지고 모르겠다. 여름엔 가습기를 안 트니까. 안 트니까. 이제 소아에 대한 어떤 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병. 이제 정작 이제 이 원인이 밝혀진 건 2011년인데 2011년에는 임산부들이 똑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가 이제 섬유화되는 이유로 다 이제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병원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게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자고 하는 건데 과학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떤 영향이 올지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돼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거를 당시 정부에서 관리부처에서 제대로 이걸 테스트 안 한 거예요. 그 기업에서도 이거는 합법적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거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증거들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고 이거와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이제 입증이 쉬운데 그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간섭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 묻기는 정말 어렵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67만 명에 이를 거란 예상입니다. 숨진 사람이 1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정부의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한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올해 초에 이제 판결이 나와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게 또 다른 회사들이거든요. 그 회사 제품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소송 걸었던 것들인데 이건 또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옥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이죠. 이 제품을 썼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들은 모두 835명, 이 중 1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 과학자들한테 결국은 자문을 맡겨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과학자들이 쓰는 문장이 명확하게 뭐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판결문처럼 쓸 수는 없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과학자들의 어떤 문장들을 쓴 것 같은데 이제 문장을 관계가 없음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근데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는 상황에서 정작 그 조사를 했던 과학자들은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뭐 그런 또 논란이 있었어요. 책임을 물려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형사는 진짜 다른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과학의 특성상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못했을 뿐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TMIT에 흡입 노출된 쥐의 상부호흡기에서 염증과 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석은 편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제 서양에서는 1957년에 독일에서 개발한 약이 하나 있었는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어요. 탈리도마이드는 이제 진통제인데 뜻하지 않게 이 진통제가 진통제에 대한 효과를 조사할 때 문제가 없었으니 뭐 산모가 먹어도 괜찮겠지. 결국은 당시엔 몰랐지만 수많은 산모들이 이 약 때문에 이제 기형아를 낳게 돼요. 처음에는 원인을 모르는 기형이죠, 계속.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미국은 희생자가 거의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제 미국에다가 이걸 팔기 위해서 이제 승인 요청을 했는데 FDA에 있었던 프란체스 첼시란 분이에요. 당시 이제 그 조사관이죠. 이걸 승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입덧
에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홍보를 하는데 태아에게 안전한지 테스트를 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약회사가 예상할 수 있지만 큰 회사거든요. 빨리 이거 통과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사실 말단 공무원인데 6차례를 심사를 요청했으나 6차례를 거부했다고 돼 있어요. 아주 올곧은 공무원이네요. 결국은 허가가 나기 전에 이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이 돼요. 케네디 대통령의 훈장을 받죠. 전 여기 2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이라는 거, 이것이 좋은 점이 물론 있고 편리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그 통제와 감시와 의심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2번째는 결국 침묵의 봄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사실 생물의 입장에서 되게 희한한 종이에요.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생명체는 여기 밖에 나가보면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거든요. 풀에 벌레가 있고 저 산에 새가 있고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되게 지금 이 안에 보세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저도 사실 우리 집안에 벌레 한 마리만 들어와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든요. 우린 그런 종이에요.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명체가 나타나면 다 죽여버려요.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다 없앴죠. 호랑이고 뭐고 인간한테 위협이 되는 동물은 우리 주위에 없어요. 그렇죠. 작은 곤충이나 이런 해충조차도 선별적으로 죽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그 인간이 뭐라고 하려고 하는 짓들이 다 민폐더라고요. 자연한테. 과연 우리가 지구의 주인인가? 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지구의 세입자예요. 우린 세입자인데 왜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인류가 자연에 대해서 행하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정말 가장 큰 적은 편리예요. 편리.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지만 어떤 잘못된 특정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경이나 이런 문제의 해결은 찝어서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야지 해결되는 건데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얘기. 제가 좋아하는 박준 시인의 시집 가운데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 문장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가꾸는 것이다. 이건 인간과 자연의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인간, 다른 국가,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 그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틀에 맞춰서 넣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공존할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